안녕하세요.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 한 편을 전하는 감동열차입니다. 오늘도 감성 한 칸, 따뜻함 한 스푼 가득 싣고 출발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짐 싸. 한국으로 이민 가자. 제가 일본 친구들에게 이 말을 했을 때 모두가 저를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와세다 대학 법학부를 나와 도쿄의 국제 로펌에서 7년간 일한 엘리트 변호사가 갑자기 한국 이민을 말하다니요. 유리코야, 정신 차려. 한국이 일본보다 좋을 게 뭐가 있어? 친구들의 반응은 당연했어요. 더 높은 연봉, 더 안정적인 사회를 가진 일본을 떠나 한국으로 간다고요. 하지만 저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3명 더 있었어요. 의사 켄지, 교사 아키코, 광고인 시니치, 모두 30대 중반에 성공한 전문직이었죠. 우리는 왜 안정적인 일본을 떠나 한국으로 향했을까요? 사실 처음엔 단순한 여행이었어요. 각자 인생의 벽에 부딪혀 잠시 현실을 피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일주일간의 한국 여행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완벽해 보이는 일본 사회의 숨겨진 민낯과 예상치 못했던 한국에서의 발견들을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과연 저희가 한국에서 무엇을 발견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안녕하세요. 저는 다나카 유리코입니다. 도쿄 시부야구에서 태어나 자란 34살 변호사예요. 와세다 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에서 국제법 석사를 받은 후 도쿄의 한 국제 로펌에서 7년간 일해왔습니다. 부모님은 둘 다 대학 교수시고 제겐 2살 어린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남동생은 의사가 되어 도쿄의 한 종합병원에서 내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고요. 겉으로 보면 우리 가족은 정말 성공한 케이스였어요. 부모님은 안정적인 직업에 사회적 지위도 높으시고 남동생과 저도 각각 의사와 변호사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도쿄 로폰기 힐스 근처의 고급 아파트에서 혼자 살며 매달 받는 월급으로는 충분히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가을 제 인생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시작은 회사에서 맡고 있던 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일본의 한 대기업이 동남아시아에 진출하면서 발생한 복잡한 국제 계약 분쟁 사건이었는데 저는 그 프로젝트의 리드 변호사로 1년 가까이 매달려 있었어요. 주말도 없이 밤샘도 수없이 하면서요. 드디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을 때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고객사도 만족해했고 파트너 변호사들도 제 능력을 인정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프로젝트가 끝나고 일주일 후 인사팀장이 저를 불렀어요. 유리코 씨,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승진이나 보너스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인사팀장이 건넨 건 해고 통지서였습니다. 프로젝트가 종료되면서 인력 조정이 있게 되었습니다. 유리코 씨는 분명 유능한 변호사예요. 하지만 굳이 대체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어서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7년간 회사를 위해 헌신했는데 그 모든 게 대체 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죠. 더 충격적인 건 인사팀장의 차가운 표정이었어요. 마치 고장난 부품을 교체하는 것처럼 담담하게 말하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남동생 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켄지는 저보다 2살 어리지만 항상 든든한 조언을 해주는 동생이거든요. 그런데 켄지의 목소리도 평소와 달랐어요. 누나, 사실 나도 요즘 힘들어. 병원에서 일이 좀 생겼어. 켄지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과로에 시달리던 켄지가 어느 날 판단 실수를 했대요. 다행히 큰 의료사고는 아니었지만 환자 보호자가 크게 항의했고 결국 병원 윤리위원회까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뭐라고 했어? 개인의 정서적 불안정이 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친다고 하더라. 의사로서의 책임은 인정하지만 병원은 나를 감싸주지 않았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정말 허탈했어요. 우리 남매가 그토록 열심히 살아온 게 뭐였나 싶었거든요. 며칠 후 대학 동창인 아키코를 만났어요. 아키코는 결혼한 지 3년 된 친구인데 최근 임신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만나보니 표정이 어두웠어요. 유리코야, 나 요즘 정말 고민이 많아. 아이를 가져야 할지 말아야 할지. 왜? 무슨 일이야? 요즘 일본 경제 상황 보면 정말 불안해. 내 월급도 몇 년째 그대로고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아키코는 교육대학을 나와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미래에 대한 걱정이 커졌다고 하더라고요.
IT 분야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니 정말 충격적이더라고. 한국에서 AI 개발하는 친구는 연봉이 1억 넘는데 여기 일본에서는 같은 일 해도 절반도 안 되잖아. 아키코가 가장 걱정하는 건 아이의 미래였어요. 지금도 이런데 10년, 20년 후엔 어떨까? 아이가 성인이 될 때쯤이면 일본이 더 뒤처져 있을 것 같아.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이미 한국에 밀리고 있는데 더 심각한 건 사회 전체적인 침체 분위기였어요. 젊은 사람들은 다 외국으로 나가고 싶어 하고 기업들도 해외로 이전하고 이런 나라에서 아이를 키워봤자 결국 떠나라고 해야 할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내리막길인 사회에서 아이의 미래를 보장해줄 자신이 없어. 가슴이 먹먹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완벽해 보이는 도쿄가 사실은 사람다운 삶을 빼앗아 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마지막으로 대학 동아리 선배인 신이치 씨와 만났어요. 신이치 씨는 광고회사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일하는 재능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도 최근 퇴사를 결심했다고 하더라고요. 몇 달 동안 공들여 만든 광고 기획안이 있었는데 브랜드 이미지에 맞지 않는다고 전면 수정하라고 하더라고. 상사가 한 말이 가관이야. 고객은 창의성보다 클릭률을 원한다고. 신이치 씨는 그날 밤 노트북을 닫고 사표를 쓰기로 결심했다고 했어요. 15년간 광고계에서 일하면서 쌓아온 자신만의 철학과 창의성이 단순한 숫자 앞에서 무너지는 걸 견딜 수 없었다고요. 네 사람이 모두 비슷한 시기에 인생의 벽에 부딪힌 거예요. 겉으로는 성공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시스템의 부품처럼 취급받으며 살아왔던 우리들이요. 그때 깨달았어요. 도쿄는 완벽한 도시였지만 그 완벽함 속에서 사람다운 따뜻함은 사라져가고 있었다는 거요.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잠시 이 모든 걸 떠나보자고. 진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찾아보자고요. 그렇게 우리는 탈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신이치 씨가 제안했어요. 그냥 잠깐이라도 여행을 떠나보자. 우리가 정말 살고 싶은 곳이 어디인지 찾아보는 거야. 처음엔 단순한 여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모험의 시작이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로 중국을 선택했어요. 아시아의 경제 대국이고 일본과 가까우니까 부담 없이 다녀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켄지와 아키코는 각각 남편, 아내와 함께 부부 동반으로 가기로 했고 저와 신이치 씨는 각자 개별적으로 여행하기로 했어요. 베이징 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지 않더라고요. 입국 심사대 앞에서 사람들이 마구 끼어들고 큰 소리로 떠들며 질서라는 게 없었어요. 저는 일본에서 평생 살면서 이런 무질서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가는데 기사가 미터기를 켜지 않더라고요. 제가 영어로 미터 플리즈라고 했더니 손사래를 치며 뭔가 중국어로 계속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외국인이라고 바가지를 씌우려던 거였어요.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하고 나서 아키코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키코는 남편과 함께 왕푸진 거리를 구경하다가 큰일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유리코야, 나 가방을 소매치기 당했어. 정말 순식간이었어. 사람이 많은 시장에서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내 가방을 확 당기는 거야. 신고는 했어? 했는데 경찰이 외국인이니까 조심했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더라. 마치 내가 잘못한 것처럼. 아키코의 목소리에서 당황과 분노가 느껴졌어요. 일본에서는 지갑을 떨어뜨려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정반대였던 거죠. 켄지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그는 아내와 함께 현지 식당에 갔는데 정말 충격적인 일을 겪었다고 했어요. 누나,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바닥이 기름투성이야. 테이블도 제대로 닦지 않았고 젓가락에 음식 찌꺼기가 그대로 붙어 있더라고. 설마 그 정도까지? 그게 다가 아니야. 주방이 보이는 자리에 앉았는데 요리사가 바닥에 떨어진 재료를 주워서 그대로 요리에 넣는 걸 봤어. 아내는 너무 놀라서 음식을 먹지도 못했어. 켄지는 의사라서 평소에도 위생에 특히 민감한데 그런 모습을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더욱 놀라운 건 다른 손님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음식을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서빙하는 직원이 코를 후비고 난 손으로 그대로 음식을 나르더라고. 손도 씻지 않고.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야. 저도 혼자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비슷한 경험들을 했어요. 음식 냄새가 너무 강해서 길을 걷기가 힘들었고 사람들이 아무 곳에나 침을 뱉는 모습도 봤어요. 지하철에서는 사람들이 새치기하고 밀치고 노약 좌석에 젊은 사람들이 앉아서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셋째 날 저녁이었어요. 켄지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거든요. 누나,
지금 호텔 앞 대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어.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친 것 같은데 사람들이 다 구경만 하고 있어. 뭐라고? 켄지가 응급처치했지? 그게 문제야. 내가 다가가서 도우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는 거야. 관계없는 일에 끼어들지 마라. 나중에 책임져야 한다면서. 심지어 누군가는 의료비 요구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냥 밀어내고 응급처치했지.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구급차가 와서 환자를 옮길 때까지 사람들이 동영상만 찍고 있었어. 도움은 안 주고 구경거리로만 보는 거야. 캣지는 일본에서 의사로 일하면서 언제나 사람을 돕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남을 돕는 것조차 위험한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나중에 현지인한테 들은 이야기였어요. 켄지야, 그 사람 말이 맞을 수도 있어. 중국에서는 남을 도와주다가 오히려 가해자로 몰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 신이치 씨는 예술과 문화를 좋아해서 박물관이나 갤러리를 많이 다녔는데 그분도 실망이 컸어요. 문화재나 예술품은 정말 훌륭해. 하지만 그걸 관리하고 설명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너무 기계적이야. 질문을 해도 정해진 대답만 하고 진정한 소통이 없어. 우리는 베이징에서 닷새를 보낸 후 상하이로 이동했어요. 상하이는 더 현대적인 도시였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차갑게 느껴졌어요. 고층 빌딩들 사이에서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였지만 서로에게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상하이에서의 마지막 밤, 우리 넷은 호텔 로비에서 만났어요. 모두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도 답을 찾지 못했어. 라고 아키코가 말했어요. 켄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 일본이 차갑다고 생각했는데 여기는 더 냉정한 것 같아. 신이치 씨가 말했어요. 경제적으로는 발달했지만 사람 간의 따뜻함은 찾기 어렵네. 우리가 찾고 있는 건 이게 아닌 것 같아. 저도 동감했어요. 여기서도 사람은 사라져 있는 것 같아. 일본과는 다른 방식이지만 결국 개인은 시스템의 부품일 뿐이야. 그때 신이치 씨가 갑자기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항공 앱을 열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목적이 뭐였지? 살고 싶은 곳 찾기였잖아. 중국에서 답을 못 찾았다고 포기할 순 없어. 그럼 어디로 가자는 거야? 라고 제가 물었어요. 신이치 씨가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한국은 어때? 서울행 특가표가 있네. 내일 아침 비행기로 갈 수 있어. 한국? 저는 솔직히 한국에 대해 잘 몰랐어요. 케이팝이나 드라마 정도만 알고 있었고 실제로 한국이 어떤 곳인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키코가 말했어요. 한국도 아시아 국가니까 우리랑 비슷하지 않을까? 켄지는 조금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병원에서 한국 의료진들과 교류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생각보다 따뜻했어. 전문성도 있으면서 인간적이었거든. 신이치 씨가 결정적인 말을 했어요. 여행의 목적을 다시 생각해보자. 우리는 도망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있는 거야. 한국에서 우리가 원하는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그렇게 우리는 갑작스럽게 행선지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실망스러운 경험들이 오히려 우리를 새로운 모험으로 이끈 셈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어요. 과연 한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뭔가 달랐어요. 공항 직원들이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하더라고요. 중국에서 봤던 무표정한 얼굴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입국 심사관도 안녕하세요. 여행 목적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정중하게 물어보더라고요. 공항 리무진 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하는데 창밖 풍경이 정말 신기했어요. 고층 빌딩들이 즐비한 건 도쿄와 비슷했지만 그 사이사이에 작은 상점들과 카페들이 어우러져 있어서 훨씬 정겨운 느낌이었거든요. 우리가 첫날 묵기로 한 곳은 마포구의 한 민박집이었어요. 신이치 씨가 인터넷으로 찾아준 곳인데 한옥을 개조한 작은 게스트하우스였어요. 짐을 풀고 있는데 민박집 할머니가 방으로 찾아오시더라고요. 어머, 일본에서 오셨구나. 멀리서 고생하셨어요. 할머니는 일본어를 조금 할 수 있으셨는데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하신 다음 말에 정말 놀랐어요. 첫 끼는 국물이 있어야지. 미역국 끓여줄게요. 여행하느라 지치셨을 텐데.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중국에서는 물론이고 일본에서도 누군가가 제 상태를 먼저 걱정해준 적이 언제였나 싶었거든요. 직장에서도 집에서도 항상 괜찮다, 문제없다고 말해야 했는데 처음 만난 할머니가 제가 지쳤을 거라고 먼저 생각해 주시다니요. 미역국을 먹으면서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머니는 젊은 시절 일본에서 생활한 적이 있으셨대요. 일본 사람들은 참 정중하고 예의 바르지. 그런데 마음을 열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
한국 사람들은 좀 다르지. 빨리 친해지고 마음도 금방 열어줘. 할머니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만났는데도 진짜 가족처럼 챙겨주시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켄지와 함께 근처 전통시장에 갔어요. 중국 시장에서의 안 좋은 기억 때문에 조금 걱정되긴 했지만 한국 시장은 완전히 달랐어요. 떡집 아주머니가 저희를 보더니 갓 만든 인절미를 하나씩 건네주시는 거예요. 어머, 일본 분들이네. 우리 떡 맛보세요. 서비스예요. 켄지가 일본어로 감사합니다라고 하니까 아주머니가 더 좋아하시면서 고생 많으셨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한마디가 켄지의 마음을 완전히 녹였어요. 누나, 이상해. 왜 이렇게 따뜻하지? 나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대접 받아본 적 없는 것 같아. 켄지는 일본에서 의사로 일하면서도 항상 격식을 차려야 했고 환자들도 예의는 지키지만 정작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사람은 별로 없었거든요.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일본의 급식 상황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반영하여 수정하겠습니다. 아키코는 남편과 함께 서울의 한 초등학교를 견학했어요. 아키코가 교사라서 한국의 교육 현장이 궁금했던 거죠. 그런데 돌아와서 하는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유리코야, 여기 급식이 정말 대단해. 일본은 최근 물가 상승으로 급식비가 오르면서 과일 대신 젤리나 케이크를 내놓는 학교들이 생기고 있는데 여기는 그런 걱정이 없어 보여. 일본이랑 많이 다르구나? 완전히 달라. 일본은 급식 민영화가 가속화되면서 반찬 가짓수도 줄어들고 퀄리티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는 영양사 선생님이 직접 식단표 설명해 주시면서 모든 메뉴가 영양 균형을 고려해서 만들어진다고 하더라고. 아키코는 급식실에서 아이들이 줄을 서서 급식을 받는 모습을 보고 정말 감동받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건 방과 후 수업이야. 학교에서 태권도, 축구, 미술, 음악까지 다 가르쳐줘. 일본 같으면 다 사교육비 들여서 학원 보내야 하는데 더 인상적이었던 건 담임 선생님이 학부모들에게 하신 말씀이었대요. 우리 학교는 아이들이 행복하게 학교 생활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성적도 물론 중요하지만 인성과 창의성을 기르는 데 더 중점을 두고 있어요. 아키코는 그 말을 들으면서 한국에서라면 자신도 아이를 키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어요. 적어도 기본적인 교육 환경은 일본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지원이 되어 있는 것 같다고요. 신이치 씨는 북촌 한옥마을을 돌아다니다가 작은 독립서점을 발견했어요. 그곳에서 열린 작은 낭독회에 참가했는데 완전히 매료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유리코 씨,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책방 주인이 직접 시를 낭독하는데 사람들이 진짜 진지하게 들어주는 거예요. 어떤 분위기였는데 일본의 문화 행사는 보통 조용하고 격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중간중간 사람들이 아 하면서 공감 표현도 하고 끝나고 나서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도 나누고 신이치 씨가 가장 감동받은 건 책방 주인이 마지막에 한 말이었대요. 이 공간은 사람의 마음이 잠시 쉴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성과나 효율성보다는 마음의 여유를 찾는 곳이죠. 그 말을 듣고 신이치 씨는 자신이 15년간 광고계에서 잃어버린 게 바로 그거라는 걸 깨달았다고 했어요. 저도 혼자서 명동과 홍대를 돌아다녔는데 정말 신기한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길을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도 직접 데려다 주려고 하고 카페에서 혼자 앉아 있으면 옆 테이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말을 걸어주기도 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홍대 앞에 한 작은 카페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저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옆 테이블의 대학생들이 저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혹시 일본 분이세요? 일본어 공부하고 있는데 대화 연습 좀 해도 될까요? 처음엔 조금 당황했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정말 순수하고 열정적인 아이들이었어요. 자신들의 꿈에 대해서도 열심히 이야기하고 제가 변호사라고 하니까 정말 궁금한 걸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누나, 일본에서 변호사 생활 어때요? 힘들지 않아요? 그 순간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가 제 일에 대해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주는 것 같았어요. 일본에서는 모든 게 형식적이고 표면적이었는데 여기서는 진짜 사람 대 사람으로 대화하는 느낌이었거든요. 셋째 날 저녁, 우리 넷은 한강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치킨과 맥주를 사서 한강공원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는데 모두의 표정이 중국에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상해. 여기 와서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 라고 아키코가 말했어요. 켄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들이 진짜 따뜻해. 형식적이지 않고 진심으로 대해주는 것 같아. 신이치 씨가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어요. 우리가 찾고 있던 게 이거였나 봐. 효율성과 성과만을 추구하는 사회가 아니라 사람다운 따뜻함이 있는 곳.
그때 한강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반포대교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분수쇼를 보면서 저희는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라면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말이에요. 그렇게 서울에서 일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에게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여행이 끝나갈수록 현실적인 걱정들이 하나둘씩 머릿속을 차지하기 시작했어요. 여섯째 날 아침, 저는 스마트폰으로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일본에서 받은 각종 구직 관련 메일들과 함께 한 통의 세미나 안내 메일이 눈에 띄었거든요. 서울한일 법률 세미나, 국제거래법의 현재와 미래. 사실 이 세미나는 일본에 있을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실직 상태여서 참가할 엄두를 내지 못했었거든요. 어차피 마지막 날이니까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세미나에서 저는 질의응답 시간에 일본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한 로펌 대표님이 저에게 관심을 보이셨어요. 경력 있으신 분이라면 외국인 자문 충분히 가능해요. 한국 기업들도 일본 법률 자문이 절실한 상황이거든요. 그분은 명함을 건네주시면서 진지하게 제안해 주셨어요. 켄지는 민박집에서 할머니의 손주가 갑자기 열이 낮아 간단한 진료를 도와드렸어요. 그 모습을 본 할머니가 동네 병원 원장님께 켄지를 소개해 주셨고 원장님은 흥미로운 제안을 하셨어요. 외국인 대상 클리닉 확장할 건데 도움 주실 수 있겠어요? 아키코는 우연히 견학한 대안학교에서 비정규 외국인 교사 초빙 제안을 받았고 신이치 씨는 북촌 골목의 폐점한 카페 임대 공고를 보며 새로운 가능성을 생각해봤어요. 그날 밤 민박집 테라스에서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말 신기한 하루였어. 모두 뜻하지 않은 기회들을 만났잖아. 하지만 곧 현실적인 고민들이 밀려왔어요. 그런데 정말 가능할까? 비자는 어떻게 받지? 라고 켄지가 먼저 걱정을 꺼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어 문제도 심각해. 일상 대화는 그럭저럭 하지만 업무용 한국어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잖아. 아키코가 한숨을 쉬었어요. 교육 시스템도 다를 텐데 내가 정말 적응할 수 있을까? 신이치 씨도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카페 운영 경험도 없는데 너무 무모한 생각인 것 같아. 실패하면 일본으로 돌아갈 때 더 힘들어질 수도 있고 결국 우리는 감정에 휩쓸려 성급한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일단 일본으로 돌아가서 차근차근 생각해보기로 했어요. 인천공항에서 이별할 때 우리는 모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언젠가 다시 여기 올 수 있을까? 라고 아키코가 아쉬워했어요. 일단 돌아가서 현실적으로 알아보자. 무작정 감정만으로는 안 되니까. 라고 켄지가 말했어요. 도쿄로 돌아온 현실은 우리가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 냉혹했어요. 저는 취업 활동을 재개했지만 면접에서 공백기에 대한 질문만 계속 받았어요. 왜 이전 회사를 그만두셨나요? 그 기간 동안 뭘 하셨나요? 같은 질문들에 지쳐갔어요. 켄지는 더 힘들었어요. 의료계에서는 한번 문제가 생기면 복귀하기가 정말 어려웠거든요. 면접에서도 계속 과거 일을 문제 삼으며 신뢰성에 의문을 표했어요. 누나, 이게 정말 내가 평생 해야 할 일인가 싶어. 환자를 돕고 싶어서 의사가 됐는데 지금은 그냥 시스템을 유지하는 부품 같은 기분이야. 아키코도 학교 현장으로 돌아가면서 다시 현실을 직면했어요. 아이들은 여전히 과도한 경쟁에 시달리고 있었고 학부모들의 성적에 대한 압박은 더 심해졌어요. 임신을 해도 될까 하는 고민이 더 깊어졌어. 한국에서 본 그런 자유로운 교육 환경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 신이치 씨는 다시 광고계로 돌아갔지만 창의성은 더욱 제약받았어요. 모든 기획안의 데이터와 효율성만 요구받았고 진정한 소통이나 감동은 뒷전이었어요. 2달이 지나면서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일본에서의 답답한 현실을 서로 토로하는 것이 유일한 위로였거든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꿈만 같아. 정말 그런 곳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라고 아키코가 말했어요. 켄지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누나, 우리 진짜 한국 이민에 대해 알아보는 거 어때? 그때 받았던 제안들이 진짜였는지 확인해보자. 저도 그 생각에 동의했어요. 그래. 최소한 알아보기만이라도 해보자. 가능성을 확인해보는 거야. 그렇게 우리는 본격적으로 한국 이민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비자 문제부터 알아봤어요. 전문직 취업 비자, 투자 비자, 영주권 취득 조건 등을 하나하나 찾아봤어요. 생각보다 복잡했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어요. 켄지는 한국 의료진 면허 취득 과정을 알아봤어요. 한국어 능력 시험과 의료진 국가고시를 통과해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일본 의사 경력이 있으면 일부 과정이 단축된다는 것도 확인했어요. 저는 한국 변호사 자격에 대해 조사했어요. 외국 변호사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한국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아키코는 한국 교육계 취업 정보를 찾아봤고
신이치 씨는 한국에서의 사업 창업 절차를 알아봤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한국에서 받았던 명함들의 주인들과 연락을 취했어요. 놀랍게도 모든 분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정말 진지하게 고려 중이시라면 구체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3달 후, 우리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쉽지 않겠지만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실패할 수도 있어. 하지만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살기보다는 나을 것 같아. 라고 제가 말했어요. 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소한 후회는 안 할 것 같아. 시도도 안 해보고 포기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우리는 인생의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안전하지만 답답한 현재를 떠나 불확실하지만 희망적인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로 한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깊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여러분을 찾아